이제야 너에게 지는구나. 아버님, 그걸 왜 며느리에게 줘요? 시아버지가 마침내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 가족들이 놀라며 시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시아버지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자격이. 이 물건은 며느리 것이다. 그 물건은 겉보기엔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화려한 상자도 번쩍이는 금속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천으로 한 번 더 감싸진 손바닥 2개만 한 낡은 봉투였습니다. 그런데도 시동생은 벌떡 일어나 손을 뻗었고 시어머니는 목이 메인 듯한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제 앞을 가로막듯 다가서더니 봉투가 제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게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이 집안의 목숨줄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봉투가 제 손에 들어오는 찰나 이 집이 30년 동안 제게 씌워온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이 집에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밥을 주고 시간을 주고 젊음을 주고 건강을 주고 끝내는 자존심까지 주고 살아온 사람. 그런 제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언가를 받는다는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 마음보다 먼저 제 몸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손끝이 차갑게 굽고 심장이 빨리 뛰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제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무언가가 제게 오는 순간은 대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전조였으니까요. 그래도 시아버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평소엔 침대에 누워 숨소리조차 가느다랗던 분이 그날만큼은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손도 늘 떨리던 손이 잠깐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찰나를 놓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버님 제정신이신 건가? 그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 생각이 말이 되는 순간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가족들은 봉투를 보는 순간부터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온 욕심이 튀어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줄 이유가 없다는 말 뒤에는 그건 우리 거다라는 확신이 붙어 있었고 우리 가족한테 줘도 모자라는 말 뒤에는 너는 빼앗기만 하면 된다는 규칙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규칙을 30년 동안 몸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이 집에 29에 들어왔습니다. 그땐 가족이라는 말이 따뜻한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부모님처럼 대할 시부모님이 생기고 내 편이 늘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첫 달부터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검증 대상이었습니다.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반찬간이 어떤지, 바닥에 먼지가 남았는지 하루하루가 평가였습니다. 평가가 끝나면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날 더한 시험이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점잖은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집 안에서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바빠. 피곤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 말들이 쌓이면서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부족하다고 했고 시동생 부부는 올 때마다 은근히 저를 아래로 깔아뭉갰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 늘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참는 것, 대답하지 않는 것, 웃는 얼굴로 넘기는 것. 그러면 그나마 폭풍이 커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크게 아프셨고 그날부터 이 집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돌봄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지만 실제로는 모두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군가는 요양원이 낫지 했고, 누군가는 돈이 너무 들어 했고, 누군가는 우리도 바빠 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저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는 새벽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났습니다. 밥을 짓고 약을 챙기고 몸을 씻기고 밤에 뒤척이면 일어나 자세를 바꿔드리고 제 인생은 나가 아니라 아버님의 시간표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였습니다. 1년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어느새 15년.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웃지 않는 입꼬리, 깊어진 팔자주름, 그리고 눈 밑에 그늘. 저는 제 나이를 세는 대신 아버님을 모신 기간으로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제 편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시아버지. 그분은 눈으로만 말했지만 그 눈빛만은 매일 달랐습니다. 제가 지칠 때는 미안하다는 눈빛, 제가 밥을 떠먹일 때는 고맙다는 눈빛, 제가 몰래 눈물을 닦을 때는 알아챘다는 눈빛. 저는 그 눈빛 때문에 버텼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느낌.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저는 60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눈빛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한 걸 내가 갚아줄 차례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하필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겠습니까? 왜 하필 그 순간에 시아버지는 숨을 끊어가며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셨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선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돈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발작하듯 반응하는 이유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숨겨온 죄 때문이라는 걸. 저는 봉투를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들의 눈이 제 손을 찢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제 손등을 2번 아주 천천히 눌렀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전하는 신호처럼요. 조금만 더 참아라. 이제 곧 다 드러난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바로 다음 순간부터 이 집안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봉투가 제 손에 들어오자마자 거실의 소리가 한 톤씩 높아졌습니다. 평소라면 TV 소리만 흐르던 집이었는데 그날은 사람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품쪽으로 더 끌어당겼습니다. 내 것이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였습니다. 마치 제가 봉투를 가진 순간부터 이 집의 질서를 깨뜨린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오늘 가족이 모인 이유는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아버지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얼굴 좀 보자고 연락을 돌렸고 남편은 요즘 집안 정리를 좀 해야 한다는 말을 슬쩍 던졌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오랜만에 온다 했고 결혼한 아들 내외까지 잠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날은 대개 2가지뿐이었습니다. 제사 아니면 돈. 제사도 결국 돈 얘기로 끝났으니 사실상 같은 말이었지요.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움직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해두고 미리 끓여둔 국에 간을 다시 봤습니다. 30년 동안 몸이 먼저 외우게 된 동작들이었습니다. 누구는 거실에서 과일을 집어먹고 누구는 소파에 기대 휴대폰을 보는데 저는 늘 그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괜찮다는 얼굴을 해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집에서는 제가 힘든 티를 내는 순간부터 불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언제나 괜찮은 척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그런데 오늘은 처음부터 뭔가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아침부터 제 손을 한 번 더 세게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밥을 드릴 때 손끝이 떨려 숟가락을 놓치기도 하셨는데 오늘은 다르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오늘 뭔가 하실 건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이 먼저 거실 커튼을 걷고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일이 바쁘다며 얼굴만 비추고 나가던 사람이 그날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훑어보듯 둘러봤고 며느리는 가방을 소파 옆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들은 웃는 얼굴로 인사했지만 시선이 자꾸 아버지 방 쪽으로 갔습니다. 마치 오늘의 목적지가 거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을 꺼낸 사람은 남편이었지만 그 말의 방향은 항상 같았습니다. 요즘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앞으로를 대비해야지. 그런 말들이 시작되면 꼭 뒤에 그래서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서는 대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놓으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대화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나는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물을 더 세게 틀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들렸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 비용이라는 단어, 서류라는 단어. 저는 손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혼자 붙잡고 있던 일들이 저 사람들 입에서는 언제나 계산서처럼 나왔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방 문을 열어달라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닫고 아버님 방으로 들어갔고 휠체어를 조금 앞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베개 아래에서 그 낡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지?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님이 뭔가를 숨겨두고 계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거실로 나오자마자 아까의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야 너에게 주는구나. 그 한마디에 거실이 뒤집혔습니다. 가족들은 왜 며느리냐고 소리쳤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어쩐지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서 제가 며느리였던 순간은 일할 때뿐이었으니까요. 필요할 때만 며느리이고 나머지 시간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봉투 앞에서는 갑자기 제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빼앗아야 할 대상이니까요.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을 때 저는 그 사람의 표정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그 표정은 남편의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엔 제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나도 더럽다고 하던 사람이 오늘은 봉투가 더러워질까봐 더 난리였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제가 봉투를 숨길까봐 제 동선을 막아섰습니다. 아들까지 엄마 그냥 가족끼리 얘기하자는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끝까지 한 편이구나. 그때 시아버지가 다시 한번 아주 낮게 숨을 끌어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다.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안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은 차분했습니다. 오랜 세월 저는 늘 뺏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요. 그리고 그 순간 시아버지가 제 쪽을 바라보며 눈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열지 마라. 그 눈빛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마치 이 집 안에는 아직 봉투를 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듯이 저는 봉투를 더 깊숙이 품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실에 있던 가족들의 시선이 제 등을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봉투는 단순히 주려고 건넨 것이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을 시작시키기 위해 건넨 것이라는 걸. 저는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오늘을 골랐는지, 왜 모두가 모여야 했는지, 그리고 왜 아버님의 눈빛이 이렇게까지 또렷해졌는지. 그 답은 제가 봉투를 품고 부엌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부터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더 이상 가족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의 본성이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봉투를 품에 더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봉투가 내 것이어서가 아니라 이 집에서 무언가를 지키려 드는 순간부터 제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치 봉투가 아니라 제 손목에 족쇄라도 채우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을 막아섰고 시동생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며 그냥 확인만 하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집에서 확인이라는 말은 곧 빼앗겠다와 같은 뜻이라는 걸요. 확인한 뒤에 돌려주는 사람들을 저는 30년 동안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얼굴로 시아버지 휠체어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버님을 방으로 모시고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동생 아내가 제 동선을 막았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거기 잠깐만요. 그 한마디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봉투 놓고 가라. 저는 말을 삼켰습니다. 그들에게 반발하는 순간 더 큰 폭풍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봉투를 앞치마 끈 아래쪽, 배 쪽으로 숨기듯 고쳐주었습니다. 작은 동작이었는데도 그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좁아졌고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왜 숨기니? 숨긴 게 아니라 지키려는 것뿐인데 이 집에서는 지키려는 행동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휠체어 팔걸이를 두드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을 텐데 그날은 분명히 분노가 실린 소리였습니다. 아버님은 거실의 사람들을 한 번씩 바라보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나기가 놀랄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제 손등을 2번 눌렀습니다. 저는 그게 신호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말로는 못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려는 신호. 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어서요. 방에 모실게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막아서며 잠깐만 봉투부터라고 말하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숨을 끌어올리며 아주 짧게 소리를 냈습니다. 평소에 흐느끼는 신음이 아니라 억지로 끌어낸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그 한 단어가 거실을 멈추게 했습니다. 놓아. 짧고 거칠었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님이 말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틈을 타 저는 휠체어를 밀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거실의 시선이 제 등에 박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아버지의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아버님은 숨을 고르며 침대 가장자리에 기대 앉아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컵을 가져다 드리고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제 손바닥을 펼치게 하더니 떨리지 않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꾹꾹 눌러 썼습니다. 글씨는 거칠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열지 마라. 그리고 잠시 후 한 줄이 더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 가져나가라. 저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오늘 밤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저 봉투가 이 집안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금 거실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잠든 사이에도 봉투를 찾아낼 거라는 것.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져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발을 세게 끌며 지나다니는 소리. 누군가 문틈에 귀를 갖다 대는 듯한 숨소리. 저는 자연스럽게 봉투를 침대 밑 깊숙이 숨기는 척하다가 오히려 제 옷 안쪽 주머니로 옮겼습니다. 숨기는 곳은 들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 몸은 그들이 쉽게 뒤질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30년 동안 배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표면이었고 그 아래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을 보며 오늘따라 반찬이 짜다고 말했고 시동생 아내는 형수님 요즘 예민하신가 봐요라며 웃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해. 정리.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이 집에서 정리는 늘 사람을 내보내고 권리를 지우고 흔적을 없애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잠든 척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늘 안에 찾아야 해라고 말했고 누군가 며느리 방부터 보자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제가 숨쉬는 집에서 제가 자는 방까지 뒤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약탈자처럼. 저는 조용히 일어나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봉투는 아직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아버지 방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 제가 불을 끄고 나왔는데도요. 조심스럽게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도 떨림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 그리고 분명히 들린 한 문장. 네, 오늘 밤입니다. 계획대로 봉투는 며느리 손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얼어붙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방문 손잡이를 잡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어야 하는데 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들었는지 안의 불빛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익숙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무언가를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무언가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는 우연히 제 손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정확히 제 손에 들어오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제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방금 들었던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계획대로 봉투는 며느리 손에 들어갔어요. 말 못하던 시아버지가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통화가 우연한 회복이 아니라 오늘의 일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저는 봉투를 가슴에 껴안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손바닥에 눌러 쓴 글씨가 너무 선명했으니까요. 여기서 열지 마라. 오늘 밤 가져나가라. 그 말이 왜 필요한지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바깥에서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조심하는 발걸음. 제 방문 앞에서 멈추는 기척. 숨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몸을 굳힌 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자는 척을 더 깊게 했습니다. 이 집에서 들키면 저는 사람이 아니라 훔친 사람이 되니까요.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틈 사이로 거실 불빛이 들어왔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제 침대 쪽으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서랍이 열리는 소리, 옷장이 열리는 소리가 차례로 났습니다. 제 속옷이 든 칸까지 뒤지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 손길이 멈추더니 누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없어. 분명 들고 들어왔잖아. 그럼 어디 숨겼어?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그 옆에서 숨을 죽이는 소리는 시동생 아내 같았습니다. 저는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지만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는 이미 제 몸 안쪽, 잠옷 허리밴드 안에 붙여둔 상태였습니다. 살갗에 종이 가장자리가 닿아 따갑고 거슬렸지만 그 따가움이 오히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포기한 듯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있었고 목구멍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방을 뒤지고 제 몸을 수색하려 드는 사람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해져서 오히려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이 집에 더 있으면 안 된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도 없이 조용히 화면만 켰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지은 씨, 지금 집에 계시면 위험합니다. 봉투는 절대 열지 말고 새벽 5시 전에 집 밖으로 나오세요. 아버님 뜻입니다. 저는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아버님 뜻. 누가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이 집 안에서 문자 소리 하나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봉투가 있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는 척하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평온이 아니라 매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여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가? 시어머니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켠 채로요. 마치 제가 움직일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옆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 부부도 그림자처럼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그 눈은 걱정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찾아야 할 걸 놓칠까 두려운 눈이었습니다.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이 새벽에 내가 남편이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봉투 어디 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압수하려는 겁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아니라 벽을 짚고 서 있는 실루엣이 잠깐 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정확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가라. 그 한마디가 날아들자 가족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남편이 다급히 방문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치 보여줄 만큼만 보여주고 더는 끼어들지 말라는 듯이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아버님한테 뭘 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제 말은 변명으로 바뀌고 그 변명은 죄가 될 테니까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끝이야. 내가 돌아올 자리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끝이라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끝나야 제가 살 수 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오며 저는 봉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인지, 왜 하필 모두 모인 자리였는지, 왜 아버님이 저를 나가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 곧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봉투는 선물이 아니라 이 집안을 무너뜨릴 열쇠입니다. 문자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봉투 안의 진짜 내용은 안전한 곳에서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오전 9시 경기도 서류보관소로 오세요.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도망치는 건지 아니면 드디어 제 인생을 되찾으러 가는 건지 그 답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창밖을 보는데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마치 물에 번진 잉크처럼 흐려 보였습니다. 손은 계속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고 허리밴드 안쪽에 숨겨둔 종이의 모서리가 살갗을 찔렀습니다. 아팠지만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따가움이 제가 지금 꿈이 아니라 현실에 있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저는 일단 경숙이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가족들이 제 동선을 따라올까봐 일부러 2번 갈아탔습니다. 기사님께 한 번만 더 돌아서 가달라고 말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그만큼 저는 이 집 사람들의 집요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저들은 끝까지 쫓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자에 적힌 주소는 경기도 서류보관소였습니다. 저는 그곳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오전 9시라는 시간이 제 머릿속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에도 봉투를 열지 말라는 말,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 그 2가지가 겹치면서 저는 오늘 하루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어떤 절차의 시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 8시 40분. 저는 근처 카페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머리는 밤새 쥐어뜯은 사람처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런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고요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저는 늘 남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만의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9시 정각에 맞춰 건물 앞에 섰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낡지도 않은 회색 건물. 1층에는 작은 간판 하나만 붙어 있었습니다. 서류보관소 문서보증센터. 저는 안으로 들어가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접수대에 앉은 직원은 제 이름을 듣자마자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직원은 아무 설명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카드키를 하나 건네며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 짧은 안내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 준비된 일이란 뜻이었으니까요. 지하로 내려가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습기 없는 냉기, 기계가 돌아가는 낮은 소리, 그리고 금속 냄새. 복도 끝 회의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눈빛이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제가 더 떨렸습니다. 그가 제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지은 씨 맞으시죠? 저는 법무사 정태훈입니다. 저는 손이 떨려 명함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남자는 제 손을 잠깐 바라보더니 제 앞 의자를 조용히 빼주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들고 온 봉투보다 훨씬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남자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박준철 선생님이 남기신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단계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왜 저에게 이런 걸 맡기셨을까 보다 먼저 저 사람은 도대체 시아버지와 어떤 관계였을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제 질문을 기다린다는 듯 잠시 침묵했고 저는 결국 묻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열릴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는 제게 제가 가져온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공기에 닿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며 종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듯이 정중하게 다뤘습니다. 마치 증거처럼. 그 다음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박준철 선생님은 최근 1년 사이 가족들이 선생님을 의사결정 불능 상태로 만들려고 준비해온 정황을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은 곧 시어머니와 남편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단순한 간병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눕혀두고 입을 막고 서류로 묶어버리면 그 다음은 대리 서명과 재산 정리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TV에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들은 늘 돈과 서류로 사람을 눌러왔으니까요. 남자는 다음 서류를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성년 입양 신고서 수리 통지. 순간 제 눈이 멈췄습니다. 글자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라 이해가 너무 빠르게 돼서 머리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제 삶에 등장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자는 제 표정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박준철 선생님은 박지은 씨를 법적으로 딸로 두셨습니다. 이미 수리 완료됐고요.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라는 이유로 가장 쉬운 희생양이었는데 그분은 조용히 제 자리를 바꿔놓은 겁니다. 며느리에서 딸로. 그 한 단어가 바뀌는 순간 가족들이 봉투 하나에 미쳐 날뛰던 이유가 선명해졌습니다. 저들이 두려워한 건 봉투가 아니라 그 봉투가 상징하는 권한이었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지하 보관함 번호가 적힌 작은 열쇠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숨기신 기록함입니다. 안에는 박지은 씨가 반드시 먼저 봐야 할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서류만으로도 충격인데 기록함이라니. 그 안에는 대체 무엇이 있길래 시아버지는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까지
저를 내세우며 판을 벌였을까요? 남자가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다만 열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안에 자료를 보는 순간 박지은 씨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열쇠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버티는 이야기가 아니라 꺼내서 드러내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요. 문서보관소 직원이 금속 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아주 작은 소리가 났는데도 그 소리가 제 인생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금속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보관함 안은 생각보다 깊었고 안쪽에 작은 검은 상자 하나가 딱 맞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겉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글씨가 너무 단정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지은에게 먼저 이것부터. 저는 한 번 더 숨을 삼켰습니다.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남의 집 물건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내 몫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기쁘다기보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곧 모든 게 휘몰아칠 것 같은. 법무사 정태훈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옆에서 절차만 안내하겠습니다. 내용은 박지은 씨가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상자의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안에는 정리된 파일들이 층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USB 작은 외장하드, 오래된 녹음기, 그리고 얇은 수첩 하나. 제가 아는 서류의 범위를 넘어선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에는 제목이 굵게 찍혀 있었습니다. 긴급 보호조치 요청 대비 자료. 저는 눈이 확 떠졌습니다. 보호조치. 그건 가족들이 시아버지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절차였습니다. 요양원 이야기와 서류 정리, 그 모든 게 단순히 비용 때문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다음 페이지에는 날짜별 메모가 있었습니다. 1월 3일 안에 이제 아버지 도장만 받으면 된다 발언. 1월 6일 동현 아버지 상태 안 좋다고 진단서 만들자 제안. 2월 1일 동진 후견인 신청 들어가면 끝 언급.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문장들은 제가 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었고 너무 실제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녹취 파일 17번 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파일명은 숫자와 날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25-11-3 거실, 2025-12-10 부엌, 2026-1-1 새벽. 가장 최근 날짜가 제가 집에서 쫓겨난 바로 전날과 겹쳤습니다. 법무사가 노트북을 돌려주었습니다. 원하시면 여기서 일부만 확인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서 2026-1-1 새벽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리더니 곧 익숙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 금고, 비밀번호 알아내야 돼. 며느리가 뭘 들고 나가면 끝이야. 오늘 밤에 찾아. 후견인 신청 들어가면 그 다음은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어. 저는 손에서 힘이 빠져 마우스를 놓칠 뻔했습니다. 저들이 제 방을 뒤지던 그 새벽 거실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던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건 봉투 한 장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숨겨둔 권한과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음성이었습니다. 낮고 또렷한 남자 목소리. 제가 분명히 들었던 그 신음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녹음 잘 됐지? 계속해. 말이 길어질수록 좋아.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저들을 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죄를 쌓게 만들고 스스로 증거를 남기게. 저는 급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들으면 여기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는 녹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현 외도 관련 자료, 레스토랑 결제 내역, 호텔 예약 내역, 차량 블랙박스 캡처, 통화 기록 정리표.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습니다. 제가 어렵게 미행해서 확인했던 장면들이 이미 자료로 완성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상한 범위를 훨씬 넘게, 조용하고 정확하게. 그 아래에는 또 다른 파일이 있었습니다. 준노 관련.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그렇게 차갑게 적힌 종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저렸습니다. 파일 속에는 할머니와의 통화 녹취라고 적힌 목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틈에서 들었던 그 말들, 엄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는 그 문장이 날짜와 시간까지 찍혀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픈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면 이 모든 게 다시 저 사람들 손으로 넘어갈 것 같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상자 맨 아래에 얇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표지가 오래되어 손때가 묻어 있었고 첫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걸 열었다면 이제는 내 차례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였던 사람이 처음으로 내 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수첩을 넘기자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순서대로 가족 전원 집합 유도, 봉투 전달, 며느리 축출 시도 유도, 기록함 개봉, 오전 11시 공식 통보 법무사 변호인, 오후 3시 가족회의 유언 및 지분 관련. 저는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오후 3시 박준철 본인 등장. 제 입에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본인 등장이라니요. 살아계신 겁니까? 아니면 등장이라는 말이 다른 의미입니까? 그 순간 법무사 정태훈 씨가 조용히 제게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방금 접수대에서 올라온 통지서라고 했습니다. 종이 상단에는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호텔 17층 회의실, 가족 전원 참석 통보.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불참시 즉시 집행. 저는 종이를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아버지가 판을 깔고 오늘 안에 끝을 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결심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그 자리에는 제가 쫓겨난 며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거짓을 끝내는 증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서류 보관소를 나오는 순간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새벽 어둠 속에서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는데 이제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오후 3시라는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건 얇은 봉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상자 속 자료와 수첩, 그리고 오늘 하루를 계획으로 만든 시아버지의 의지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경숙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를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나올까 싶었는데 막상 연결되니 숨부터 새었습니다. 경숙아, 나 지금 큰일이야. 짧게만 말했는데도 경숙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질문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야 한마디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주소를 보냈고 경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내가 갈게. 저는 카페에 들어가 창가가 아닌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길이 보이는 자리는 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든 남편이든 누군가 저를 쫓아온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눈에 띄는 자리부터 훑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 집 사람들은 사람을 찾는 방식부터가 사냥이었으니까요. 따뜻한 물 한 잔을 시켰지만 손이 떨려 거의 마시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앞에는 서류 보관소에서 받은 파일 목록과 수첩에서 옮겨 적은 시간표를 꺼내 놓았습니다. 오전 11시 공식 통보, 오후 3시 가족 전원 소집, 불참 시 즉시 집행.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긁었습니다. 무엇을 집행한다는 걸까요? 유언 공개, 지분 이전? 아니면 가족들이 숨기려 한 불법 절차를 바로 멈추게 하는 조치? 그때 문득 그 새벽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 방을 뒤지던 남편의 손,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던 시어머니의 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말하게 만들던 시아버지의 또렷한 목소리.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단순히 저를 도와주려 한 게 아닙니다. 저 집안이 저지른 일들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경숙이 카페로 들어왔을 때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경숙은 제 얼굴을 보고 잠깐 굳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해서 오히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은아, 지금부터는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안 흔들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숙 앞에 모든 걸 꺼냈습니다. 서류 보관소에서 본 것들, 녹취 파일의 내용, 시아버지 수첩의 계획, 그리고 오후 3시 호텔 회의실. 경숙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제가 가져온 봉투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봉투는 아직 열지 마. 그 사람 말대로.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이라니. 시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아닌지 저는 아직 확답을 듣지 못했는데도 경숙의 입에서는 이미 그 사람이 확실한 존재처럼 불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무사 정태훈에게서 받은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내려앉았습니다. 정태훈 씨는 짧게 받았습니다. 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핵심만 말했습니다. 박지은 씨, 오후 3시 회의는 공식 절차입니다. 거기서 박준철 선생님의 의사가 문서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박지은 씨 신분도요. 신분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며느리가 아니라 문서상 당사자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당사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평생 저는 남의 집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지 문제의 중심에 서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중심입니다. 그것도 그 집안이 가장 두려워할 방식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경숙이 제게 검은색 자켓을 건넸습니다. 입어. 아무리 떨려도 겉으로는 안 떨려야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켓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적어도 쫓겨난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가져야 할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호텔로 가기 전 일부러 시간을 쪼개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정태훈 씨가 예상 가능한 질문과 대응을 간단히 정리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 받은 건 종이 한 장짜리 체크리스트였지만 제겐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상대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면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공증인 존재. 상대가 세뇌라고 주장하면 간병 기록, 방문 의료 기록, 제3자 증인. 상대가 무효라고 소리치면 절차 완료 시점, 작성 당시 판단 능력 입증 자료. 저는 그 종이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집안은 늘 목소리가 컸고 늘 사람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야 했습니다. 목소리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증거로 끝내는 싸움이 되어야 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제게 덤빌 겁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감히. 내가 어디서 이런 걸. 그 말들이 이미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압니다. 그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가방 안에는 그들의 말보다 무서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찍힌 기록, 목소리가 담긴 파일, 계획이 적힌 수첩, 그리고 아직 열지 않은 봉투 하나. 오후 2시 50분.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반짝이는 바닥과 조용한 음악이 오히려 현실감을 더 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숙의 손을 한 번 꽉 잡았습니다. 경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문 열리면 내가 먼저 고개 숙이지 마.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17층에 도착해 회의실 복도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 문 앞에 이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부부 그리고 제 아들 준노까지. 그들은 제가 나타난 걸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놀람이 아니라 분노와 경계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한 발 다가오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왔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정태훈 씨가 나왔고 그의 뒤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한 명 더 보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직원이 아니라 집행자 같은 얼굴. 정태훈 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모두 들어가시죠. 오늘은 늦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쫓겨난 이야기였지만 이 회의실 안부터는 그들이 쫓겨날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호텔 회의실 특유의 냄새, 커피잔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숨을 죽인 채 서로 눈치를 보는 침묵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사람들 앞에서 늘 죄송합니다로 시작했지만 오늘은 그 말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사과가 아니라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테이블 한쪽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시동생 부부, 아들 준노가 줄지어 앉았습니다. 저는 그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경숙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정태훈 법무사와 검은 정장 남자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중앙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 때 가족들 눈이 한꺼번에 가방으로 쏠렸습니다. 그 시선은 슬픔도 예의도 아니었습니다. 얼마짜리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정태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짧아서 무서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고 박준철 선생님의 의사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 내용은 전부 기록됩니다. 저는 그 순간 고라는 단어가 제 귀에 박히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아버님이라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눈앞의 가족들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만 마지막을 몰랐던 겁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했잖아. 남인데 왜 불러?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저건 남이야. 회의에 앉힐 자격 없어. 변호사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으로도 저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전 며느리 박진은 씨는 남이 아닙니다. 법적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비웃듯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종이를 들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성년 입양 신고서 수리 통지. 피입양인 박지은, 입양인 박준철.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이 반쯤 벌어졌고 시동생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덜덜 떨었습니다.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종이를 쳐다봤습니다. 아들 준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이들은 어제까지도 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생일날 이혼 서류를 들이밀 수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인은 박진은 씨를 가족이 아니라 당사자로 남기셨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 참석은 정당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중풍 환자였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중풍. 그 단어는 이 가족이 가장 쉽게 휘두르던 무기였습니다. 환자라는 단어 뒤로 숨어 서류를 움직이고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 저는 그 프레임에 15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보며 한 문장만 던졌습니다. 고인은 중풍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정태훈 씨가 노트북을 켰고 화면이 회의실 벽면으로 연결됐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시아버지는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 곧은 허리, 흔들리지 않는 손, 그리고 무엇보다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나는 박준철이다. 이 영상은 내가 온전한 상태에서 남긴다. 앞으로 나는 집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살 것이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시동생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속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들켰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내 가족은 내가 약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돈을 계산했다. 하지만 며느리 지은은 달랐다. 그래서 나는 내 결정을 내렸다. 그 다음 화면이 꺼지고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이전, 부동산 명의 변경, 예금 수중 내역.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절차가 이미 끝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소리쳐도 이미 법적으로 매듭이 묶여 있다는 것. 그게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아버지를 꼬드긴 거야. 저는 그 말에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똑같은 누명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작 여부는 법정에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들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의실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원 보내자. 도장만 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목소리, 남편이 며느리 방 뒤져서 봉투 찾아라고 지시하는 목소리, 시동생이 후견인 신청 들어가면 끝이라고 말하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들 준노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빨리 정리하는 게 낫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듣는 순간 가슴이 한 번 더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고 있던 가족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피커가 꺼지자 회의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유언장 그리고 즉시 집행 조항을 고지합니다. 오늘 이 회의가 종료되는 순간부터 박지은 씨는 회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족 누구도 고인의 재산과 서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접근 시 사전 준비된 형사 고발 절차가 즉시 진행됩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바깥에서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저도 반사적으로 문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장례 지도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병원 팔찌를 찬 채 휠체어에 앉아 있는 시아버지의 주치의였습니다. 주치의는 회의실 중앙에 서서 짧게 말했습니다. 박준철 선생님은 떠나시기 직전에 한 가지를 꼭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지은 씨가 직접 봉투를 열어 확인하라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남편의 눈이 제 가방으로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려 했고 시동생 부부는 동시에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마치 그 봉투 하나만 빼앗으면 모든 게 되돌아갈 것처럼.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숨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봉투가 열리는 순간 오늘의 판은 끝이 아니라 진짜 참교육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한 톨도 남김없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남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손끝 하나에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건 제가 아니라 봉투가 품고 있는 마지막 열쇠라는 걸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늘 재촉당했고 늘 끌려다녔습니다. 빨리 해. 빨리 나가. 빨리 도장 찍어. 그 말들이 제 삶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제 속도로 숨을 쉬고 제 속도로 손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떨리지 않으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봉투의 접착면을 천천히 눌러 떼어냈습니다. 종이 특유의 바스락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남편이 침을 삼키는 게 보였고 시어머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고 시동생 부부는 서로 눈을 맞추며 어쩌지 않은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꺼운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법원 문서처럼 보이는 종이가 있었고 그 위에 또렷한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처분 결정 문접근 및 처분 금지.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불참시 즉시 집행의 의미는 말로 겁주는 게 아니라 이미 실행 버튼이 눌러진 장치였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소리치든 누가 발악하든 이미 법원 문서가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장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의결권 행사 위임 확인서. 그리고 그 아래 제 이름 옆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은 의결권 51% 행사. 저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요? 저는 평생 밥 차려라는 말만 들었지 의결권이라는 단어를 내 인생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단어가 지금 제 이름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더 이상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짓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뜻처럼. 그 다음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고소장 접수증사문서 위조 강요 제3범죄 미수노인학대 관련. 저는 그 제목을 한 글자씩 읽으며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노인학대라는 단어가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시아버지를 돌보면서도 학대라는 단어는 늘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 단어와 너무도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환자로 만들어 통제하려 하고 도장과 후견인으로 재산을 정리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인 저를 내쫓고 증거를 숨기려 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결국 한 줄로 정리된 겁니다. 학대.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저들을 향해 이미 던져놓은 심판의 칼집을 제 손에 쥐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투맨 아래에는 얇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종이는 낡지 않았는데 글씨는 낡은 사람의 마음처럼 묵직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펼치자마자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정신이 온전했다는 증거처럼. 저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 한 문장이 회의실 바닥을 찍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너희는 내가 약해지자마자 먼저 돈부터 계산했다. 지은은 15년 동안 나를 사람으로 대했다. 내 아내는 며느리를 하녀로 만들었고 내 아들은 아내를 버렸고 내 손자는 욕심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내 딸을 선택한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남편의 눈이 뒤집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나 손가락을 떨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더 빨랐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띄웠고 화면에는 접수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경찰서 사건 접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장례 지도사가 아니었습니다. 호텔 보안 요원 2명과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의자를 밀치며 일어나려 했고 시동생은 갑자기 말을 더듬었고 시어머니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오늘은 가족회의가 아니라 공식 절차라는 걸요.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몇 분 동행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이 제게 달려들 듯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경숙이 제 앞을 가로막았고 보안 요원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소리는 회의실에서만 크고 밖으로는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기록되는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는 떨리기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발바닥이 바닥을 단단히 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늘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들이 밀려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마지막 문서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봉투에 숨겨져 있던 작은 종이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임시 이사회 개최.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입니다. 회의실에서 무너진 저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또 다른 말을 만들 겁니다. 또 다른 거짓으로 저를 흔들려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저는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그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당사자로 서게 된다는 거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참교육은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 집 대문 밖으로 쫓겨나며 내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던 제가 지금은 호텔 17층 복도를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던 건 제가 강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자료, 법무사와 변호사, 그리고 제 옆에 조용히 서 있는 경수까지. 저는 처음으로 내 편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변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박지은 씨, 오늘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판은 넘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절차로 정리합니다. 절차.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저는 늘 감정으로 억눌려 살았고 저 사람들은 늘 감정을 무기로 써서 저를 꺾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다릅니다. 절차는 울어도 굴러가고 참아도 굴러가고 누가 소리를 질러도 증거와 문서대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후 6시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건물로 이동하는 동안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차단한 번호, 익숙한 번호까지.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경숙이 조용히 제 폰을 받아들고 전원을 껐습니다. 지은아, 이제는 듣지 마. 소리 들으면 흔들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흔들리면 30년이 다시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손에 있는 종이만 믿기로 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건물은 시아버지가 평생 키운 회사의 본사였습니다. 저는 그 건물 앞을 수십 번 지나쳤지만 들어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곳은 남편의 자리였고 제 자리는 부엌과 병실과 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로비에서 직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림이 섞인 시선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이미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남편 동현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오후 3시 회의실에서 무너진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려 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여기 왜 와? 그 순간 변호사가 제 앞에 한 걸음 나섰습니다. 박동현 씨, 지금부터는 발언권을 절차에 따라 행사하시죠. 그리고 박지은 씨는 오늘부로 최대 주주입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놀람, 당혹, 긴장. 누군가는 무심코 펜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쥐고 있냐를 봅니다. 이 사실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현실에서 밀려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주식 관련 서류와 의결권 행사 확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장이 찍힌 문서들, 공증된 절차, 이미 완료된 이전. 누가 봐도 되돌릴 수 없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의결권 51% 행사에 따라 박동현 씨의 대표이사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오늘부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제게 달려들 듯 몸을 앞으로 움직였지만 경비가 문 옆에서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 저 집에서 저는 늘 막을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은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지은 대표님 경영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과거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집에만 있으면서 뭘 했어? 밥이나 먹었지. 그 말들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말에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딱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경영은 오늘부터 배우겠습니다. 대신 제가 확실히 아는 건 하나예요. 이 회사를 그리고 사람을 하녀처럼 쓰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굴러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말하면 감정이 섞일까봐 두려웠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직무 정지, 접근 금지 가처분, 회사 자산 보안 강화, 내부 감사 착수. 하나하나가 서류로 처리되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 때마다 변호사는 짧고 정확하게 막았습니다. 기록 남습니다. 절차에 어긋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결국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평생 써먹던 내가 남자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대표니까라는 말이 이 회의실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사회는 핏줄로 운영되지 않고 의결권으로 운영되니까요.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회의실 한쪽 창가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졌고 도시는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앞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으로만 말하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에 제 손에 가방을 쥐어주며 이제야 너에게 주는구나 라고 했던 그 눈빛. 회의실 문이 닫히기 전 변호사가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지은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것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종이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철 회장 기념 장학금 및 요양지원기금 설립안 초안.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이 생전에 요청하신 겁니다. 착한 사람을 돕는 방식으로 지은이 이름으로 남겨달라고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회의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게 싫었는데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이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박지은. 그 두 글자가 종이 위에 내려앉는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약속드려요. 이건 돈이 아니라 제 인생이에요. 그날 밤 경숙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협박, 시어머니의 저주, 시동생의 회유, 아들의 미안하다는 말.
저는 그 모든 메시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읽는 순간 흔들릴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단 하나의 번호만 눌렀습니다. 변호사 번호였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아침 장례식장에도 갈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가셔야죠. 박준철 선생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한 분이 박지은 씨니까요. 저는 짧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 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로 질문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시아버지가 이미 제 손에 쥐어준 것 같았습니다. 너는 자격이 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60번째 생일에 쫓겨난 여자가 그날 밤부터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잠드는 여자가 되었습니다.